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죠. 저희가 인내하면서 더 강하게 굳세게 단결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좀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검찰 내부망에 드디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글이 20일 올라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장모 검사는 이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의혹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로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대통령의 기밀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실제 상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외의 방식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합당한 말이죠. 우리가 모두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과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이 구속돼선 안 된다, 탄핵돼선 안 된다라는 것을 외치는 전제도 이 윤 대통령의 계엄 사유에 있습니다. 부정선거,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 활개치고 있는 이 종북 좌파, 종북 간첩들을 완전히 척결하는 문제. 이 두 가지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의혹들이 있을 때 이것을 수사할 수 없다면 대통령입니까, 그것이? 이런 것들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역시나 그건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너무나 당연하고 준엄한 의무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달리 이와 같은 이 중대한 수사를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이런 수사를 시작만 하면은 또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시킬 테니까요, 민주당이. 그러면서 이 검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지에 대한 개표 과정 오류가 발생했는데 해당 오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나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주장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의혹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헌법재판소의 입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행위와 관련하여 내란이든 또 이것이 헌법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등 그와 같은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계엄 사유의 정당성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핵심 판단 전제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비록 기간은 짧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최대한 이 부정선거 문제와 대한민국 안의 종북 간첩 세력들의 이 척결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충분한 주장과 변론을 듣겠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과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하루 종일 변론을 하고 심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검사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석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검찰 내부망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의 이슈로 떠오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검찰은 공수처와는 다르게 다른 자세로 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실 못지않게 지금 민주당 이 종북 좌파들이 선동하고 있는 것이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 서부지법 폭동의 체포자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30대라고 하고요. 그중에 66명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이 영상들과 사진들이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을 통해 제보가 되면서 점점 좀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서부지법 안으로까지 들어가게끔 이 셔터 문을 잠그지 않고 막지 않고 오히려 반쯤 열어두고 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열어두는 그런 경찰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이 사태를 주동하듯이 했던 모 유튜버가 사실 알고 보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극좌파 유튜버였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저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부지법 사태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어떤 폭동 내지는 불법 이렇게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좀 접근이 되었어야 하는데 모든 언론과 민주당이 이 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일방적인 불법 폭동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 이분은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던 그날 동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정말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사법부가 무너져 내린 그런 중차대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의 구속 사실이라든지 그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좌절한 이 국민들의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고 폭동 사태만 거듭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은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불법은 용납할 수 없는 걸 모릅니까? 경찰이며 검찰이며 공수처며 법원까지도 이 좌편향적인 형평성에 반하는 이재명은 구속 안 하는 현직 대통령은 구속하는 이런 형평성 없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도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필요한 거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어떤 분입니까? 막역한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이재명은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다면 첫 일성이 이 윤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최상목의 대행은 바로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불법과 폭력은 안 된다. 마치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진짜 대통령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 준수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최권한 대행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관해 별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자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아마 물었겠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짧게 언급했답니다.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게 본질인가요? 물론 당연히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어야 맞는 것이죠.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은 당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시키지 않았는데 대통령,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심심한 유감이 있다. 이 정도는 표시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사법부의 형평성에 좀 의문이 든다. 이 정도는 말을 해야지 정상인 것이죠. 참 최상목 대행이라는 분은 뭐 들리는 얘기로는 민주당도 싫어하고 국민의힘도 싫어한다. 뭐 양쪽에서 다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한다는데 참 기회주의자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에 대해서는 무슨 전례 없는 어려움이다 이런 추상적이고 빙 둘러가고 민주당의 어떤 잘못이나 사법부의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는
대뜸 그냥 서부지법 폭동 사태, 불법과 폭력 안 된다, 거듭 경고한다, 이렇게 서부지법 폭동 이 사태만 이렇게 자기 입으로 강조를 한다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종북 좌파 세력과 싸우겠다고 온몸을 던졌는데 여기에 뜻을 같이 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2030 세대란 말입니다. 66명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 중이라고 하는데 이 2030만 피를 흘려서 되겠습니까? 2030만 나설 때냐? 2030의 이 젊은 세대들만 피를 흘려야 하나? 얼마 전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에서 어떤 한 여성분이 연사로 나와서 연설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때 그분의 외침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그 하루를 포기하고 여기 나와서 싸우고 외치고 지금처럼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부자들은 왜 안 나오냐. 이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에게 지배당하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화로 넘어가게 되면, 이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들이 지배하는 권력 아래에서는 가장 타격 입는 것은 부자들 당신이다. 많은 것을 뺏기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들이 마구 휘두르는 이 권력 아래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가장 직격탄을 맞을 4대 부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온 국민이 피해를 보죠. 온 국민이 피해를 보지만, 하지만 제가 이 4대 부류를 뽑은 것은 현재 누리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 급격하게 망가질 수 있는,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4대 부류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가 지경이 될 정도로 무너지고 있으면 어쩌면 가장 전면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에서 뽑아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본적으로 유물론에 입각하고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영구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이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의 말을 듣고 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입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은 그때 중간에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해서 그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물론 그때는 모든 국민들이 어려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어떤 자유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유난히 대대적인 탄압에 앞장섰던 그 대상이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이 시설이나 영업 등에는 이 자유를 해제하는 분위기였던 그 시점에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스스로 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열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치게 하면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사전 체크까지 받아서 그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면 되는데,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도 이 교회와 유흥주점을 같이 묶어서 계속 전면 예배 금지를 한 겁니다. 한 명도 예배를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반하죠. 어떻게 교회가 유흥주점하고 같습니까? 유흥주점은 어떤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뭐 룸사롱 같은 데를 말하는데요. 필연적으로 아주 좁은 공간에 서로 밀착하여 앉고 또 술이나 물, 뭐 과일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과 이 교회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끝까지 전면 금지를 했던 겁니다. 이 문재인 같은 좌파 정부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인 거죠. 그때 당시 교회도 이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형평성 없는 경제적 조치가 계속 이루어질 때에는 목소리를 냈어야 됩니다. 타 업종이나 타 제한들과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든 이 좌파들은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격탄을 맞을 부류는 언론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미 대한민국 언론들이 상당히 좌편향되어 있는 것도 사실 여러 정부를 거쳐서 경험을 해보니 이 종북 좌파가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되거나 심지어 정권을 잡게 되면 자신들에 대한 탄압을 대놓고 했단 말이죠. 이 말을 안 들으면 방통위 통해가지고 인허가 연장 안 해줄 것처럼 협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공포정치, 이런 것이 계속되면서 대한민국 언론들도 이제 종북 좌파에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다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심지어 이 보수 정권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도 없이 줄탄핵을 해왔는데, 그중에 가장 여러 번 반복해서 또 탄핵 소추를 했던 것이 방통위원장 아닙니까? 사실상 방통위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는 언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정권이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정권은 아무 힘도 못 쓰고 오히려 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이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미. 또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지금도 보십시오. 정권 잡은 것도 아니고 겨우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뭐 카톡 검열, 민주파출소, 국민을 고발하겠다, 뭐든 퍼나르지 마라, 자기들이 말한 것 아닌 것들은 다 가짜뉴스다, 지금 이것은 내란인데 당신들이 이걸 내란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 그거 죄다, 이렇게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산국가에 언론의 자유는 없거든요. 또 다음으로 세 번째 부류는 법조인입니다. 사법부입니다. 또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종북 좌파들의 특징은요, 뭔가 하나 쥐잖아요? 권력 하나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양심이나 법치나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런 걸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 같아요. 권력이란 건 잡으면 휘두르는 거다입니다. 막무가내로 휘두릅니다. 철저히 그 목적과 방향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 눈치도 안 봅니다. 무소불위예요. 공산당스러운 거죠. 홍위병 같은 거죠. 이번에도 얼마나 줄탄핵을 많이 했는데 자신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줄줄이 불러서 탄핵 소추를 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감사하려고 하는 감사원을 불러서 탄핵을 하려고 하고, 결국 이 민주당의 줄탄핵은 심각한 폭동입니다. 그 자체가 폭력이었습니다. 국가를 파괴하는 내란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겠다, 검사를 장악하겠다,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막겠다, 자기들을 겨냥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계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도 않음으로써 방통위 회의를 못하게 하고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만들어버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헌재 마비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부랴부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는 자기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받으라고 또 협박을 마구 해댔죠. 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판사 탄핵도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당의 정치검찰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은 이 정도로 재판부가 무능하다면 국회에서 재판부를 퇴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근데 이 말이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직후에 나온 말입니다. 사법부를 향해서 또 협박하는 겁니다. 공포정치하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인 겁니다. 이게 종북 좌파입니다. 이게 종북 좌파의 행태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체질입니다. 체질. 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종북 좌파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사법부도 종북 좌파들의 시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종북 좌파를 막지 못하면 직격탄을 맞을
4대 부류 중 네 번째는 기업가들입니다. 또는 부자들입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모두가 서로 나눠 가져서 잘 살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못 살고 이 정권을 잡은 권력자, 공산당 귀족들만 영원히 배부른 것이 이 공산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돈을 벌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공산주의식 사고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의원 같은 사람은 물론이고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토지 공유제라는 말을 꺼냈거든요. 사실 이들은 마치 토지 공개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헌법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토는 이 전체가 개인의 사유로만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그 정도의 개념이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국가도 땅이 필요하고 공적인 목적에선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념이 토지 공개념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토지 공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토지 공개념이 아니라 더 나아가 토지 공유를 인정할 수 있게 그 근거를 헌법에 넣기 위해서죠. 토지 공유가 뭡니까? 결국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토지 공유제와 함께 같이 민주당이 과거로부터 거론했던 것이 이익공유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올린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해서 다른 기업에 배분하든지 국민들에게 나눠주든지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말 같죠. 하지만 이것은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라는 이 시장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 될 수 있는 자유를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일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지금도 많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스스로 여러 곳에 자신들이 얻은 이익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큰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죠. 이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지금 있는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도 충분히 그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이제 적당한 것이죠.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근데 이들은 항상 더 나가죠.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통제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식 발상입니다. 민노총이 주장했던 뭐 삼성전자 이익 공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의 이 공산주의식 이 사고방식과 민주당의 사고방식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말로는 이 토지 공유라든지 이익 공유라는 것이 마치 사회주의로 오인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 사회주의식 제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이것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렇게 첫 단추가 풀리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점점 넘어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기업 총수들을 대거 북한으로 같이 끌고 올라갔죠. 이분들이 과연 정말 진심으로 이런 방북을 하고 싶었을까? 글쎄요. 이 기업가들 입장에서 방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자신들의 기업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뭐 북고위층 인사가 평양냉면을 먹고 있는 이재용에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뭐 이런 면박을 줬다 이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웃지 못할 일인 겁니다. 이 총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총칼 든 호위병, 협박, 공포정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모든 초석들을 착착 깔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북 좌파들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이러한 본질을 정말 다행히도 2030 젊은이들이 더 눈이 뜨여서 이렇게 행동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4대 부류, 교회, 언론, 법조인, 그리고 기업가들, 부자들. 사실은 이 4대 부류가 국가가 종북 좌파 손에 넘어가서 온갖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정책들이 마구 법제화되고 실시됐을 때 가장 직격탄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서부지법 사태로 대거 구속되고 있는 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을 보면서 혀를 차거나 왜 젊은이들이 막무가내인가, 왜 폭동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이전에 본질을 좀 많은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